여러분, 2026년 특별판 파이뉴스 2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호 씨, 오늘 서울 공기가 평소보다 더 뜨겁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날씨 때문이 아니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막 날아온 뉴스 때문이에요. 유럽연합 EU가 방금 미카2 법적 프레임워크를 공식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파이 네트워크는 엄격한 통제를 받는 증권, 시큐리티로 분류되지 않고 정확히 유틸리티 토큰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서현 씨. 천천히 좀 말해봐요. 유틸리티니 시큐리티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네. 나처럼 2019년부터 코인 채굴이나 하러 다니던 고인물 파이오니어한테 그 뉴스가 당장 내 지갑 속 파이 들고 강남 고깃집 가서 한우 바꿔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까? 내 친구들은 맨날 파이 들고 자랑하고 다니던데 막상 식당 가서 주문하면 사장님들은 아직 규정이 없다느니 세금 폭탄 맞을까봐 무섭다느니 하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던데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준호 씨. 이 뉴스가 바로 준호 씨가 기다리던 통행증입니다. EU가 파이를 유틸리티 토큰으로 인정했다는 건 파이를 투기용 주식이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디지털 바우처나 연료 같은 형태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건 기업들의 심리적 족쇄를 완전히 풀어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바로 오늘 아침에 한국 최대 편의점 체인이 파이 브라우저의 QR코드를 통한 파이 결제 통합 테스트를 시작했잖아요. 진짜요? 편의점 체인이요? 그럼 이제 구조, 원금 회복될 때까지 라면으로 연명 안 해도 되겠네. 그런데 말이죠. 여전히 궁금한 게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무슨 아이돌 그룹 코인이니 크리에이터 코인이니 뭐냐 하면서 떠들썩했잖아요. 처음엔 가격이 하늘 엎은 줄 모르고 치솟더니 펑 하고 터져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잠수 탔죠. 왜 파이는 EU한테 이런 특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국제적 스케일의 그림의 떡, 사기인가요? 1억 명 이상의 실사용자를 가진 파이 같은 프로젝트가 2026년까지 버티는 그림의 떡은 없어요, 준호 씨. 크리에이터 코인의 실패를 언급하신 건 아주 적절해요. 그건 비탈릭 부테린이 경고했던 쓰라린 교훈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파헤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다른 코인들은 요절하는데 파이는 건강하게 살아남아 법의 보호까지 받게 되었을까요? 비탈릭 부테링이요? 그 젊은 천재가 뭐라고 했는데요? 파이 그만 캐고 이더리움이나 캐라고 했나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비탈릭은 현재 웹3 경제의 사열, 급수를 찔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컨텐츠 생성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좋은 컨텐츠를 표면으로 끌어올리느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 잡코인 프로젝트들이 어떤 과정을 밟았죠? 토큰 발행하고 가격 펌핑하고 광고 보거나 좋아요 누르면 돈, 코인을 줬죠. 맞아요. 옛날에 저도 라이크 투 원, 좋아요 누르고 돈 벌기, 뷰 투 원, 보고 돈 벌기 이런 거 했었죠. 매일 전화기에 코 박고 좋아요만 눌러댔는데 며칠 지나니까 토큰 가격이 박살나서 앱에 들어가기도 싫더라고요. 그러다 프로젝트 망했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관심의 금융화 모델이에요. 토큰이 오직 투기 도구로만 존재할 때 그 생태계는 극도로 취약합니다. 사용자들은 돈 때문에 왔다가 돈벌이가 안 되면 바로 떠나버리죠. 거기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바로 실질적인 사용가치, 유틸리티입니다. 비탈릭은 디지털 경제에서 토큰이 단순히 돈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토큰은 인프라여야 합니다. 인프라요? 거창하게 들리는데 사람 말로 좀 해봐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준호 씨 집 열쇠 가지고 계시죠? 당연히 있죠. 없으면 길바닥에서 자게요. 웹3에서의 진정한 토큰은 그 집 열쇠와 같아야 해요. 준호 씨는 열쇠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 챙기려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고 안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열쇠가 필요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파이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파이는 펌핑용이 아닙니다. 파이는 준호 씨가 상업 플랫폼에 접속하고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고 디지털 신원을 확인하고 심지어 전 세계 수십만 노드에서 컴퓨터 자원을 빌리기 위해 필요한 열쇠입니다. 아하, 이제 알겠네. 그러니까 저 잡코인들은 복권이라서 당첨되면 먹고 꽝이면 버리는 거였고 파이는 놀이공원 입장권이라는 거네? 롤러코스터 타고 영화 보려면 무조건 표가 있어야 하니까. 정확해요. 비유가 아주 훌륭하시네요. 토큰이 경험의 일부가 되면 보유 수요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가 여러분이 물량을 떠넘길 수 있게 일찍 상장하는 대신 먼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5, 6년이라는 가시밭길을 걸어온 겁니다. 편의성, 유틸리티가 먼저고 가치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거참, 듣기엔 그럴싸한데. 근데 서현 씨, 여기서 말하는 편의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또 맨날 최고라고 버튼 누르는 앱 몇 개 가지고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난 구체적인 숫자,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입으로는 누가 못합니까? 증거를 원하신다면 핵심적인 차이점을 보여드리죠. 밖의 웹3 프로젝트 99%가 선택한 길은 관심의 금융화였습니다. 즉, 토큰 먼저 발행하고 가격 띄워서 사람 모은 다음 뒤늦게 앱을 찾으려 허둥대는 시기죠. 결말은요? 가격이 무너지면 커뮤니티는 공중분해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유틸리티가 먼저, 가치는 그 다음. 코어 팀이 우리한테 5, 6년 동안 피말리게 기다리게 하고 시간 끌게 한 게 그 앱들 만들려고 그랬다는 겁니까? 왜 병행하지 않았고요? 상장도 하고 앱도 만들었으면 우리한테 돈도 생기고 좋았을 텐데. 그건 불가능해요, 준호 씨. 만약 생태계도 없이 일찍 상장했다면 파이는 즉시 투기 도구로 전락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테더로 바꾸려고 싹 다 팔아치웠겠죠. 그럼 파이는 요절했을 겁니다. 코어팀은 지갑, 브라우저, KYC 솔루션부터 기업들이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노코드 도구까지 인프라를 은밀하게 구축해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파이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파이는 접착제입니다. 접착제요? 뭔가 끈적끈적하고 찝찝하게 들리는데.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라는 뜻이에요. 2026년 현재의 우리의 디지털 경제를 보세요. 준호 씨는 파이가 내일 100배 오를 거라는 희망 때문에 파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파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노드를 돌리는 비용을 내기 위해 파이가 필요하고, 영구적인 전 파이 도메인을 사기 위해 파이가 필요하고, 파이 브라우저에 안 해본 가게 광고를 내기 위해 파이가 필요하죠. 사고 쓰는 수요가 파는 수요보다 클 때 화폐 가치는 지속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코인들은 죽고 파이는 산 겁니다. 파이에게는 수천 개의 실제 작동하는 D앱이라는 살아갈 땅이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이제 니콜라스 씨의 그 속셈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네요. 파이를 거칠애용 옷이 아니라 몸에 흐르는 피로 만들고 싶었던 거군요. 하지만 소연 씨, 말이야 바른 대로 합시다. 이 몸이 진짜 건강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산소 호흡기 달고 있는 겁니까? 데이터 있어요? 제대로 물어보셨네요. 2026년 2월 공개된 블록체인 데이터를 보세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100억 명 이상의 실사용자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수치는 바로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요? 설마 불평하는 사람 숫자로 1등이라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우리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노드 밀도에서 세계 1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PC방이나 가정에 있는 한국인들의 고사양 PC들이 바로 이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척추라는 겁니다. 전 세계 파이 거래의 35% 이상이 아시아의 노드들에 의해 검증되고 있고, 그중 서울과 부산은 세계 블록체인 지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두 지점입니다. 우와, 어쩐지 내 조카 녀석이 인프라 투자라면서 1,000만 원짜리 컴퓨터 사달라고 떼를 쓰더라니. 알고 보니 노드 돌리는 거였구먼. 그럼 희소성은요? 다들 파이 몇천 개씩 해던데 어디가 희소하다는 겁니까? 그게 가장 큰 오해예요. 지갑에 보면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 유통 물량은 극도로 적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채굴 속도를 높이기 위한 락업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2027년, 2028년까지 재락업을 했어요.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2026년 현재 D앱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에게 파이를 스테이킹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체인몰에 VIP 상점을 열려면 1000파이를 걸어야 해요. 이 파이는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묶이게 되죠. 아, 그러니까 파이가 사업하는데 다 감금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공급은 실제 유틸리티에 꽉 묶여 있고 100억 명의 사용 수요는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다. 가격 결과는 스스로 추론해 보세요. 이건 펌핑이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학 법칙입니다. 듣고 보니 귀가 솔깃해지네. 어쩐지 요새 대기업 회장님들도 파이 지갑에 대해 슬쩍슬쩍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가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치킨 먹으러 갔다가 대판 싸운 일이 생각나네. 먹는 얘기하니까 열받네. 어제 저녁에 아내 데리고 홍대에 있는 치맥집에 갔거든요. 파이 결제 100% 환영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붙였길래 신나서 들어가 양념치킨 세트랑 생맥주 2잔 시켰죠. 계산할 때 되니까 사장님이 5파이를 달라는 겁니다. 맥주 뿜을 뻔했잖아요. 제가 그랬죠. 아니 사장님, 커뮤니티에서는 1파이에 GCV 31만 4천 달러라고 외치는데 이 치킨 세트면 0.0001파이도 안 돼야 맞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사장님이 비웃으면서
그 가격은 텔레비전 가서나 사드시고 여기선 시장 가격대로 팝니다. 싫으면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오파이 긁었습니다. 아까워 죽겠네. 준호 씨, 아직도 10억 달러짜리 GCV 꿈에 갇혀 계시네요. 2026년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죠. 합의가치, 컨센서스는 인터넷에서 몇 명이 소리친다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수백만 건의 거래를 통해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밥값으로 오파이를 받아준 것만 해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큰 승리라고요. 금고에 넣어두고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파이로 자신을 먹여 살리고 계신 거잖아요. 알긴 아는데 그래도 아깝다고요. 뭐 제 얘기는 그만하고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자, 파이오니어 형님들, 저처럼 웃픈 상황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 달아주세요. 파이로 바꿔본 물건 중에 제일 특이한 게 뭡니까? 어머니가 담근 김장김치 바꿔본 분, 아니면 혹시 파이로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 구하신 분 계십니까? 저처럼 호구 잡힌 사람 없는지 보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 재미로만 다시고 이상한 링크 달면 유튜버한테 차단당하니 조심하시고요. 맞아요. 실제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 자잘한 거래들이야말로 파이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치킨 사고, 채소 사는 거래들이 유럽연합 EU가 우리가 곧 이야기할 중요한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요. 그놈의 EU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까 처음에 미카2 법에서 파이가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됐다고 했잖아요. 말은 그럴싸한데 그게 증권이나 가상화폐로 취급받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그게 파이 가격 오르는데 도움이 돼요? 완전히 다르고 준호 씨 지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파이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주식처럼 통제를 받게 됩니다. 친구한테 파이를 보내고 싶다? 신고해야 합니다. 기업이 파이를 받고 싶다? 아주 까다로운 거래소 라이센스를 등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꽉 막히고 유통이 질식하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EU는 파이를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리했습니다. 유틸리티? 편의성? 무슨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건가요? 비슷해요. 파이를 롯데월드 놀이공원 동전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놀이공원에 들어가면 놀이기구 타고 음료수 사 먹고 사물함 빌리려면 원화를 이 동전으로 바꿔야 하죠. 그 동전, 유틸리티 토큰은 공원 생태계 안에서 구체적인 용도,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EU의 판결이 이것을 인정했다는 건 기업들에게 이렇게 신호를 준 겁니다. 이봐요. 여러분은 파이를 받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도 됩니다. 이건 편의를 교환하는 거지 불법적인 증권 투기가 아니니까요. 아하, 그렇구나. 즉 어제 그 치킨집 사장님이나 심지어 나중에는 삼성, LG 같은 대기업도 경제 경찰한테 잡혀갈 걱정 없이 대놓고 파이 받고 휴대폰 팔 수 있다는 거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법적인 규제 해제예요. 기업들이 두려움이 없어지면 너도 나도 결제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곳이 많아질수록 준호 씨는 원화로 바꿀 필요 없이 파이만으로 생활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겁니다. EU의 판결은 파이를 어둠의 지하세계에서 양지로 끌어올려 합법적인 평행화폐로 만드는 기폭제라고요. 기업들이 너도 나도 받아들인다는 말을 들으니 눈이 번쩍 뜨이네요. 그런데 서현 씨,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이잖아요. 요새 사기꾼 놈들도 기술 업데이트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미신 같은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어제 제 오촌 당숙 아저씨가 2020년부터 5천 파이 넘게 모으신 분인데 엉엉 우시더라고요. 글쎄 니콜라스 코칼리스 본인한테 영상통화가 왔대요. 영상 속 니콜라스가 영어로 말하는데 한국어 자막까지 딱 뜨면서 슈퍼 VIP 노드 당첨을 축하합니다. 하루 수익 100파이 보장, 활성화 비용 500파이만 이 지갑으로 보내세요. 라고 했답니다. 당숙은 얼굴 보고 목소리 들으니까 똑같아서 철석같이 믿었죠. 그래서 500파이 딱 보냈더니 상대방 계정이 증발했대요. 제가 니콜라스가 할 일이 없어서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요 라고 했는데도 본인은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우기시더라고요. 귀신에 홀린 겁니까? 귀신이 아니라 실시간 딥페이크 AI, 리얼타임 딥페이크입니다. 2026년 기술의 어두운 이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해커들은 앉아서 코드나 짜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AI를 사용해 코어팀이나 심지어 저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복제해서 피해자에게 직접 영상통화를 겁니다.
지연 시간도 거의 없고 입모량도 밀리미터 단위로 맞아요. 어르신들이나 기술 지식이 부족한 파이오니어들이 폰 화면만 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란 극도로 어렵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그럼 그걸 도대체 어떻게 막습니까? 이제 영상통화로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끊어야 하나요?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블록체인의 불변의 원칙을 기억하셔야 해요. 익명성과 비가역성, 되돌릴 수 없음. 첫째, 코어팀은 절대로 개인에게 따로 연락해서 송금을 요구하거나 비밀 구절을 묻지 않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건 준호 씨가 블록체인상에서 일단 보내기, 샌드 버튼을 누르면 그 누구도, 다시 강조하지만 니콜라스든 하느님이든 그 누구도 그 거래를 취소해서 돈을 되찾아줄 수 없습니다. 돈은 영원히 떠난 겁니다. 해커들은 VIP 노드 수익이라는 탐욕과 영생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이용한 겁니다. 이건 파이 네트워크의 보안 오류가 아니라 사회공학적 공격입니다. 등골이 서늘하네요. 2026년까지 파이 지갑 지키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이 AI 놈들한테 안 털리게 지키는 건 더 힘들겠네. 어쩐지 요새 커뮤니티에 지갑 털렸다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더라니. 아, 무서워라. 서현씨, 우리 형제들이 원천 봉쇄할 방법 좀 알려줘요. 이대로 가다간 메인넷 열려봤자 빈털털이 돼서 그동안 번개 누른 거 다 헛수고 될라. 방법은 있죠.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지식을 업데이트 하느냐 마느냐예요. 이 싸움은 정보 전쟁입니다. 정보를 지는 자가 돈을 지킵니다. 자, 들으셨죠?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에어드랍이니 VIP 노드니 욕심내지 마세요. 지금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저 AI 해커놈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작지만 전 재산을 구하는 이 행동을 당장 하세요. 지금 당장 채널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좀 켜세요. 왜냐고요?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오자마자 서현 씨가 바로 경고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1분만 일찍 봐도 파이 수천 개 살립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은 공짜지만 안 눌렀다간 지갑 통째로 날릴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파이는 가지고 계신데 기술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뼈아픈 사기로부터 가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산 보호는 됐고 다시 부자 되는 얘기로 돌아갑시다. 아까 파일을 파는 대신 파일을 이용해 현금 흐름을 만든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난 일개 채굴로 나부랭이라 코딩 같은 거 할 줄 모르는데 앱을 어떻게 만들어요? 난 컴맹이가? 괜찮습니다. 2026년은 노코드 시대니까요. 파이 네트워크는 이걸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IT 전문가들만을 위한 플랫폼을 만든 게 아니라 준호 씨 같은 일반 자영업자를 위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비탈리기 했던 말 기억나세요? 좋은 컨텐츠 서비스를 표면으로 끌어올려라. 노코드 도구들이 바로 준호 씨의 서비스를 거기로 올려주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데 그게 블록체인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죠. 이제 아내분이 동네 아줌마들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파이 머천트 도구를 사용해 드래그 앤 드롭 몇 번으로 아주 간단한 미니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반찬 메뉴를 올리는 거죠. 그럼 주변에 있는, 즉 위치 기반 켜둔 파이 사용자들이 그 가게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앱에서 바로 파이로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죠. 심지어 단골 멤버십도 만들 수 있어요. 손님이 준호 씨 앱에 50파이를 예치하면 평생 10% 깎아주는 식으로요. 이야, 그러니까 내가 돈 벌겠다고 파일을 파는 게 아니라 파일을 미끼로 손님을 끌어모아서 매출이라는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거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웹 30의 부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황금알 낳는 거위, 원금 파이를 팔아먹으려 하지 마세요. 그걸로 농장을 지으세요. 준호 씨가 실제 서비스, 맛있는 반찬을 제공하고 파이 결제를 받아들일 때 유틸리티, 효용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게 파이가 튼튼하게 살아남은 이유예요. 파이는 당첨 기다리는 복권이 아니라 준호 씨가 김치를 더 많이 팔게 해주고 개발자가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팔게 해주는 도구니까요.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드는 것,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돈의 흐름이죠. 서현 씨 분석을 듣고 나니 내가 참 어리석었네. 몇 년 동안 상장만 되면 싹 다 팔아서 차 살 생각만 했으니 알고 보니 파일을 꽉 쥐고 사업 미천으로 써서 결제 수단으로 만드는 게 진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길이었어. 역시 우물한 개구리는 제명을 재촉한다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준호 씨. 밖에 대중들도 다 한때는 준호 씨처럼 생각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본질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전체 그림을 다시 보세요. 첫째, 크리에이터 코인과 펌핑 프로젝트들은 탐욕 위에 지어졌고 상품이라는 기반이 없어서 요절했습니다. 둘째, 파이 네트워크가 성공하고 EO로부터 유틸리티 토큰으로 인정받은 건 커뮤니티를 짓고 인프라를 짓고 그 다음에 가치가 형성되게 하는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욕속 부달이네. 이제야 믿음이 갑니다. 파이는 더 이상 뜬구름 잡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2026년 한국의 숨결 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네요. 치킨집부터 편의점, 유럽의 법까지 다 문을 열고 환영하고 있었어. 맞습니다.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단순히 코인 채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P2P 경제를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준호 씨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AI 사기로부터 지갑을 철통같이 지키시고 생태계 앱 사용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가격 오르기만 기다리는 대신 내가 파이를 벌기 위해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세요. 이 꽉 막힌 머리를 깨우쳐줘서 고마워요, 서연 씨. 내일부터 당장 아내랑 상의해서 파이 받는 반찬 가게 미니 앱 열어야겠어. 혹시 알아? 나중에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김파이 체인점이 될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팟캐스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최신 보안 수법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폭발하는 오픈 메인의 시대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파이 네트워크 화이팅! 여러분 안녕!